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를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하던 미국이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에 절차 타령만 하며 자국 기지로 숨어버린 미군, 수조 원짜리 미국산 방공망도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전의를 상실한 미국은 패트리어트마저 철수시켰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장난감이라 조롱받던 한국의 천공투가 96%의 명중률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해낸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이란은 패닉에 빠졌고 사우디와 이라크는 한국의 계약금부터 내밀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무기를 퇴출시킨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조원을 바치면 하늘만큼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었어요. 2026년 3월 7일 밤, 이란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과 예멘 반군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127발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방공 체계가 그중 절반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고도 40km, 미국이 말한 적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틈으로 불덩이들이 빠져나갔고 정유시설 3곳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작전 통제실 유리창이 폭음에 갈라졌어요. 저는 미군 연락관의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쏘라고, 수동이라도 좋으니 제발 쏘라고 고함을 질렀죠. 그 순간 연락관 뒤편의 모니터를 봤습니다. 미군 주둔지 방향으로만 요격 시스템이 빨간불을 켜고 있었어요. 우리 쪽은 녹색불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타릭 빈 자이드, 이 나라 국방부 획득국장을 맡은 소장입니다. 30년째 이 사막의 하늘을 책임져 온 사내가 그날 밤 제 부하들의 군번주를 제 더미 속에서 파내야 했습니다. 미국이 팔아먹은 건 방패가 아니었어요. 목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 조짐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4층 제 집무실에서 다음 분기 장비 유지보수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 복도 끝에서 당직 부사관이 커피를 내리는 냄새. 사막의 밤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킬 때였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한번 깜박이더니 꺼졌습니다. 찰나의 어둠이 지나고 비상적색등이 복도를 물들였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대공 사이렌. 30년 동안 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사이렌은 달랐어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울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쉼없이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며 울어댔어요. 서류를 집어던지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작전 통제실 철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장교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국경 너머에서 빨간 점들이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란발 탄도미사일, 예멘 반군의 샤헤드 자폭 드론, 고도도 방향도 제각각인 복합 공습이었죠. 심장이 주먹으로 조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 시스템 상태 보고 칼리드 소령이 제 옆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사드가 상층 표적에 교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층에서 올라오는 표적들을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 40km 이하, 미국이 납품할 때 단 한 줄의 각주로도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고고도 방어는 사드가 맞고 저고도는 패트리어트가 잡는다. 그 둘 사이에 뻥 뚫린 허리를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수조 원짜리 방공체계의 설계도 어디에도 그 구멍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검증한 거지? 내가 서명한 수백 장의 계약서가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미군 연락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합사 파견 대위가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에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움켜쥐고 돌려세웠어요. 패트리어트를 수동 교전으로 전환해 중층 표적에 직접 조준 사격 들어가. 연락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절차입니다, 장군님. 수동 전환은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이라.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매뉴얼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연락관의 군복 깃을 틀어주었어요. 뒤에서 칼리드가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밖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전화기를 들어. 워싱턴이든 어디든 당장 승인을 받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락관 뒤편의 보조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녹색 원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반경 30km. 그 원 안에서만 패트리어트가 교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유시설, 우리 도시, 우리 병사들이 있는 방향은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텅 빈 검은 화면이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연락관의 깃에서 손을 놓았어요.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우선순위였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자국민만 지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수조 원을 받아놓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벌거벗겨 놓은 겁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재처럼 부서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밤하늘을 가르며 불덩이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비처럼 쏟아졌어요. 정유시설 방향에서 첫 번째 화염이 솟았습니다. 대지가 흔들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의 폭발이 밤하늘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불기둥이 수십 미터를 치솟았고 뜨거운 바람이 통제실 벽을 때렸어요. 장교 하나가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무전이 터졌습니다. 남서 구역 막사 피격, 막사 피격. 방공포병 숙소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서 구역, 제가 직접 배치한 젊은 방공포병들이 자고 있던 막사였어요. 23, 24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아꼈던. 훈련장에서 웃으며 경례하던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칼리드에게 지휘를 넘기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차를 잡을 여유도 없었어요. 달렸습니다. 군화 밑으로 모래가 파이고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웠습니다. 500m쯤 달렸을까?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화약과 타는 고무,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설명할 수 없는 냄새.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사람이 타는 냄새였어요. 막사가 있던 자리에는 콘크리트 잔해와 뒤틀린 철근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왔어요. 무릎을 꿇고 잔해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손바닥을 갈아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재와 먼지 속에서 손끝에 쇠조각이 걸렸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줄에 매달린 인식표의 각인을 더듬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2달 전 진급 신고를 하며 씩씩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군님, 대한민국에서 온 천궁이라는 미사일 영상을 봤는데요.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거 써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군번줄을 움켜쥐었어요. 주먹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모래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미국의 매뉴얼이 이 아이들을 죽였어요. 워싱턴의 승인 절차가 이 아이들의 관뚜껑을 닫은 겁니다. 수조 원을 바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받은 건 보호가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정유시설 방향에서 아직도 불기둥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미군 주둔지의 건물들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불빛 한 점 꺼지지 않은 채 마치 다른 세계처럼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밤에, 같은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지켜진 쪽과 버려진 쪽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군번줄을 넣었어요. 쇠조각의 거친 모서리가 허벅지를 찔렀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이 통증을 잊으면 안 됐어요. 이 밤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30년간 미국의 방패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제 자신을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안심하고 잠들었던 그 어리석음을 부하들의 제가 된 살점으로 돌려받은 이 밤을 통제실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풀려 한 번 쓰러졌습니다. 모래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섰어요. 하늘에서는 아직도 산발적으로 폭음이 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은 미국의 규칙대로만 움직였고 그 규칙에 우리의 목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칼리드가 달려왔어요. 피해 현황을 보고하려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막사 인원 현황 파악해. 생존자 수색에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칼리드가 경례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 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그 막사의 병사들과 밥을 같이 먹던 사이였습니다.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사라지고 피해 지역을 표시하는 주황색 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정유시설 3곳, 막사 한동, 민간 구역 일부. 이 나라 국방 예산 1년치에 맞먹는 피해가 하룻밤 사이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조 원짜리 방패는 자기를 만든 나라 사람들만 지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어요. 차가운 쇠조각이 손가락 끝에 닿을 때마다 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을 남의 손에 맡긴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로만 치를 수 있는 대가였어요. 이 사막에서 30년을 보냈지만
그날 밤처럼 모래바람이 뜨겁고 매캐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데 밤새가 걸렸습니다. 막사 잔해 밑에서 8구의 시신이 나왔어요. 8명 전원이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어요. 시신 가방에 지퍼를 올리는 구조대원들의 손이 떨렸고 저는 마지막 한 구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골라준 무기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국방부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옷에 제와 그 이름이 배어 있었어요. 갈아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냄새를 안고 회의실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 냄새를 맡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국방부 지하 2층 밀실 회의실. 방탄 유리와 전파 차단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수뇌부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로 모여들었어요. 알파드 참모총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목숨처럼 지켜온 노장이었죠. 그런 알파드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탄 재무장관도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두덩을 누르고 있었어요. 밤새 피해 금액을 산출하느라 잠을 못 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각은 6시 30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수석 대표, 리처드 벤스 부사장. 이 나라 방공 체계를 납품한 회사의 책임자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 알파드 총장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술탄 장관이 시계를 2번째 확인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벤스가 종이컵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입술 끝에 얼룩이 묻어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라운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온 것 같은 여유로운 걸음이었어요. 휘파람은 아니었지만 그 태도 자체가 휘파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8구의 시신을 수습한 제 눈에는요. 교통이 좀 밀렸습니다. 사태 수습 차량이 많더군요. 벤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태 수습, 자기 회사가 납품한 시스템이 뚫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교통 체증의 원인 정도로 언급하는 겁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테이블 위로 사진을 던졌어요. 막사 잔의 사진이었습니다. 으깨진 콘크리트, 뒤틀린 침대 프레임, 검게 그을린 벽. 제가 새벽에 직접 찍은 것들이었죠. 어젯밤 방공포병 8명이 죽었소. 당신 회사가 완벽하다고 보장한 시스템 아래서. 벤스가 사진을 한 장 집어 들었습니다. 3초쯤 들여다보더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구두 끝에 묻은 모래를 손가락으로 톡톡 털어냈습니다. 사진 위로 모래 가루가 떨어졌어요. 부하들의 자네가 찍힌 사진 위로. 유감입니다, 장군님. 하지만 시스템은 설계 사양대로 작동했습니다. 주먹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때리면 안 됐습니다. 때리는 순간 이 자리가 끝나면 오늘 밤 또 날아올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니까요. 설계 사양대로라면 고도 40km 이하의 표적은 누가 막습니까? 그 구간이 비어있다는 걸 당신들은 알고도 안 말한 겁니까? 벤스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2번 넘기더니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격 실패의 주요 원인은 UAE 측이 운용 중인 노후 통신 인프라의 전파 간섭이었습니다. 중국제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충돌이 우리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결론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스템이 고도 40km를 커버하지 못한 건 설계 결함이었어요. 통신 장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알파드 총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술탄 장관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드는 순간 부품 공급이 끊기고 부품이 끊기면 남아있는 시스템마저 고철이 되니까요. 알파드 총장이 자존심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연륜이 담긴 최대한 절제된 목소리였어요. 벤스 부사장, 원인 규명은 차후에 하기로 합시다. 지금 급한 건 오늘 밤입니다.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2차 공습을 준비하고 있소. 중층 방어를 위한 추가 포대 배치를 즉각 요청합니다. 읍소였어요.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무기상 앞에서 읍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빨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알파드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벤스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금박 글씨가 찍힌 공식 제안서였어요.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술탄 장관이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벤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존 계약 대비 30% 할증이 적용된 긴급 업그레이드 패키지입니다. 중층 방어 모듈 추가, 레이더 소프트웨어 재코딩,
현장 기술 인력 파견비까지 포함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조 원이었습니다. 어젯밤 자기들 시스템이 뚫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는커녕 값을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30%를. 합리적이라는 말이 제 귀를 후벼 팠어요. 납기는요? 알파드가 물었습니다. 2년입니다. 의회 승인 절차와 생산 라인 조정 기간을 감안하면 최선의 일정이에요. 2년. 오늘 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2년을 기다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인질극이었어요. 당장 죽게 생긴 사람한테 약값을 올려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술탄 장관이 제안서를 구겼어요. 조용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강도다. 우리 병사가 죽는 판의 가격을 올려? 차라리 러시아에서 S-400을 사는 게 낫겠소. 서방 제재를 맞더라도 최소한 당장 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실이 쩡했어요. 술탄의 목소리가 방탄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러시아제라. 그 말에 알파드 총장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서방 제재를 맞으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군을 유지할 돈 자체가 사라집니다. 독이든 밥과 굶어 죽기 사이의 선택이었어요. 벤스가 커피를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술탄 장관님,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시는 순간 미합 중국의 대적국 거래제 제법이 발동됩니다. F-35 전투기 인도 취소, 기존 장비 정비 중단, 부품 공급 전면 중지. 장관님께서 관리하시는 예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직접 계산해 보시죠. 또렷한 발음이었어요. 한 글자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협박하는 사람 특유의 정확한 어조. 이자를 30년째 동맹이라 불러왔다는 사실이 속을 뒤집었어요. 술탄 장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파드 총장은 테이블 위에 구겨진 제안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벤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양복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이란이 또 쏠 수도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는 벤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멀어졌어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미국의 무릎을 꿇으면 2년을 기다리는 동안 또 사람이 죽습니다. 러시아를 택하면 경제가 무너져요. 어느 쪽을 골라도 목줄이 채워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어요. 차가운 쇠 조각의 모서리가 손끝을 찔렀습니다. 8명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아이들의 죽음이 30% 할증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하늘이 남의 나라, 장사꾼의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치밀어 왔습니다. 알파드 총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술탄 장관은 구겨진 제안서를 펴지도 않은 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안보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무기상 하나가 휘두르는 청구서 앞에서 어린애처럼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경력의 획득국장이 선택지 하나 없이 의자에 못 박혀 있었어요. 미국이 아니면 러시아, 러시아가 아니면 미국. 이 좁디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이 나라의 하늘값이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밖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침묵이 3분쯤 흘렀을까요? 알파드 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벤스 조건을 받아들이자. 2년이든 3년이든 미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수밖에. 술탄 장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 방금 그 자가 우리한테 한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병사가 8명이 죽었는데 값을 30% 올려 불렀소. 2년 동안 또 얼마나 죽어나가야 합니까? 그럼 러시아를 사자는 겁니까? 서방 제재 맞으면 이 나라 경제가 반토막 납니다. 장관이 그 책임을 지겠소? 최소한 당장 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밤은 어떻게 넘기자는 겁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알파드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고 술탄이 의자를 뒤로 밀어젖혔습니다. 경호원 둘이 문 앞에서 몸을 긴장시켰어요. 이 나라 안보와 재정의 수장 2명이 멱살을 잡기 직전이었습니다. 한쪽은 미국 없이는 내일 지도에서 지워진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미국의 목줄을 차느니 차라리 제재를 막겠다고 버텼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쇠조각 모서리가 손끝을 파고들 때마다 어젯밤의 매캐한 냄새가 되살아났어요. 미국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된다.
그렇다고 맨몸으로 오늘 밤을 맞을 수도 없다. 30년 동안 이 두 갈래 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칼리드 소령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분석 보고서 한 권이 머릿속에서 계속 깜박이고 있었어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알파드의 주먹이 허공에 멈췄고 술탄에 충혈된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브로슈어 하나를 꺼냈어요. 이틀 전부터 제 가방 바닥에 넣어두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지 않아서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어젯밤까지는요. 테이블 중앙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찍힌 글자를 알파드가 읽었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MSAM-2? 이게 뭡니까?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천궁2라고 부릅니다. 알파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무기만 만져온 노장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방산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타릭, 한국이라면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장난감에 우리 하늘을 맡기자는 겁니까?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석 달 전이었으면 저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한국이라 삼성텔레비전이나 현대자동차를 떠올리면 떠올렸지 미사일을 떠올릴 사람이 이 방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칼리드가 가져온 분석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30년의 상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총장님,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어젯밤 우리가 뚫린 게 어디입니까? 알파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고도 40km 이하의 중층입니다. 사드는 너무 높은 곳만 보고 패트리어트는 너무 낮은 곳만 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천궁은 정확히 그 구간을 막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칼리드가 안내한 젊은 장교 하나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주 UAE 한국 대사관 소속 이민수 무관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체격의 아랍어가 유창했죠. 이민수가 빔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하자 벽면 스크린에 어젯밤의 공습 궤적 분석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선이 이란 국경에서 출발해 UAE 영공을 관통하는 경로였어요. 파란 원이 사드의 교전 범위, 초록 원이 패트리어트의 커버 영역이었습니다. 두 원 사이에 아무 색도 칠해지지 않은 빈띠가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고도 20km에서 40km. 적의 미사일 중 절반 이상이 바로 그 빈띠를 타고 날아들었습니다. 이민수가 화면을 한번 터치하자 노란 원 하나가 빈띠 위에 정확히 겹쳐졌어요. 이것이 천궁2의 교전 범위입니다. 고도 20에서 40km, 사거리 40km를 커버합니다. 알파드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빈띠가 노란색으로 메워지는 걸 보는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30년의 확신이 그래프 한 장에 무너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사내가 이마에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들어왔어요. 넥타이는커녕 양복도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작업화 바닥에 모래가 묻어 있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김상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천궁수출총괄 단장이었어요. 알파드가 김상철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빛에 불신이 묻어났어요. 수조 원짜리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벤스에 맞춤 정장과 금박 제안서에 익숙한 눈이었으니까요. 김상철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알파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참모 총장님, 벤스 부사장이 납기를 2년이라 했다면서요? 알파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우리는 6개월 안에 첫 포대를 심겠습니다. 술탄 장관의 손이 멈췄어요. 구겨진 제안서를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이 공중에 떴습니다. 알파드의 눈이 커졌어요. 6개월이라 미국이 2년을 부른 자리에서 6개월을 선언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알파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거리 방공 체계를 반년 만에 실전 배치한 사례가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허풍이 아니면 사기요. 김상철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열어 생산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사천과 구미의 방산 공장 가동률, 부품 재고 현황, 수송 계획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허풍이 아닌지는 사막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술탄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재물을 책임지는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납기가 6개월이면 2년치 운용 유지비가 빠지고 중간 납품 할증도 사라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끝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김상철의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를 봤습니다. 벤스에 맞춤 정장과 김상철의 흙먼지. 한쪽은 시신이 나온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셨고 다른 한쪽은 사막의 모래를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어느 쪽이
진짜 전장의 무게를 아는 사람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 방위의 최종 결재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의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나왔어요. 칼리드에게 독대를 청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에게요. 1시간 뒤 청사 최상층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어요. 모하메드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정유시설 방향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연기를 등지고 돌아선 모하메드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국이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모하메드가 먼저 말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세 번째 카드를 들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타릭, 그 카드가 진짜인지 내가 보증할 수 있느냐? 주머니 속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쇠조각을 모하메드의 책상 위에 올렸어요. 제 목과 별을 겁니다, 장관님. 사막에서 실사격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천궁이 실패하면 제가 군복을 벗겠습니다. 모하메드가 군번줄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의 연기가 바람에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어요. 실패하면 군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알고 있겠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검증도 안 된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건다는 건 실패하면 제 목만이 아니라 타릭 빈 자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나라에서 지워진다는 뜻이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 위로 아침 햇살이 비끼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보여줘라.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집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어요. 30년 경력과 별 2개와 가문의 명예를 전부 올려놓은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 속 군번줄의 무게가 그 모든 것보다 묵직했습니다. 어젯밤 재더미에서 파낸 이 쇠조각이 저를 사막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섭씨 50도라는 숫자는 종이 위에서는 그냥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피부 위에 내려앉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차 문을 여는 순간 얼굴에 뜨거운 벽이 부딪혔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군복 안쪽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3월인데 이 정도였어요. 사막은 계절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모하메드의 허락을 받아낸 뒤 모든 것이 미친 속도로 돌아갔어요. 김상철 단장이 한국에서 미리 들여온 시험 포대가 설치된 남부 사막 훈련장까지 군용 헬기로 40분. 알파드 총장이 직접 참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술탄 장관도 따라왔어요. 칼리드 소령은 어젯밤 레이더 기록을 담은 노트북을 안고 헬기에 올랐고요. 미군 연락관 둘도 참관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매뉴얼 타령을 하던 그 대위는 아니었어요. 더 높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사막에서 실사격을 한다는 소식에 미국이 눈을 번뜩인 겁니다. 훈련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평원이었습니다. 지평선이 아지랑이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천궁2 발사대 한 기가 서 있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4개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 옆에 레이더 차량, 교전 통제소 차량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기술진 12명이 땀에 젖은 조끼를 입고 장비 점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알파드 총장이 참관석 천막 아래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선글라스 너머의 눈은 읽을 수 없었지만 인매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김상철 단장에게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장, 내가 직접 조건을 걸겠소. 가상 표적 3발을 쏜다. 단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당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타릭 장군이 걸었다는 목과 별. 나는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오.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태블릿을 허리춤에 꽂고 발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알파드의 으름장에 기죽는 기색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가상 표적 미사일 3발이 훈련장 동쪽 30km 지점에서 투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도 35km에서 회피 기동을 포함한 궤적으로 진입하는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교전 통제소 안에서 한국 기술진이 레이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격자가 떠오르고 대기 상태 표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레이더 가동 정상. 표적 투하 3분 전. 박동호 책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참관석까지 들렸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3분.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3분이 제 군 생활에 남은 전부를 결정하는 3분이었어요. 2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한번 깜박였어요. 녹색 격자가 흔들리더니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퍼졌습니다. 교전 통제소 안에서 기술진의 고함이 터졌어요. 전파 교란 감지. 외부 재밍 소스 확인.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훈련장 상공만 미터 부근에 점 하나가 천천히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였어요. 그 비행기에서 고의적으로 전파 교란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 발사 직전에 정확히 레이더가 표적을 잡아야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요. 참관석 끝자리에 미군 장교 둘이 팔짱을 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정을 지켜보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예정된 일정?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의 시험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온 겁니다. 알파드 총장이 제 쪽을 돌아봤어요. 선글라스 너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거봐라, 한국을 믿은 게 실수였지.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어젯밤 부하들의 군번주를 쥐고 맹세한 그 결심이 미국의 치졸한 전파 장난 한 방에 무너지는 건가? 그때 교전통제소 차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동호가 튀어나왔어요. 충혈된 눈에 땀이 줄줄 흘렀고 입에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이민수 무관에게 물어보니 차마 통역할 수 없는 욕이었다고 하더군요. 박동호가 차량 옆에 쌓아둔 장비 상자를 발로 걷어차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케이블 뭉치와 노트북을 끄집어냈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도 감지 않았어요. 발사대 쪽으로 뛰어가더니 레이더 차량 하부에 드러누웠습니다. 섭씨 50도의 모래 위에 등을 대고 누운 겁니다. 케이블을 레이더 접속 포트에 직접 꽂았어요. 노트북을 배 위에 올려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노트북 화면 위로 쏟아졌어요. 이민수 무관이 제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미군의 재밍 주파수를 수동으로 분석해서 회피 코드를 실시간으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수동 코딩으로요. 수동 코딩이라 전파 교란을 소프트웨어로 자동 필터링하는 게 정석이에요. 하지만 미군이 쏟아붓는 교란 신호가 자동 필터의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그걸 사람이 직접 모래바람 속에서 키보드를 두들겨 뚫겠다는 거였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박동호의 작업복이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옷소매로 닦고 다시 쳤어요. 레이더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박동호가 교전 통제소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레이더 복구, 표적 추적 재개, 화면의 노이즈가 거치고 녹색 격자가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교전 통제소 안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미군 장교 둘의 얼굴을 봤어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정찰기의 교란 출력을 높이라는 지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표적 투하, 고도 35,000, 속도 마하 3.2, 하늘 끝에서 점 3개가 나타났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참관석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레이더 화면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빨간 점 3개가 엄청난 속도로 격자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교전 통제소, 표적 획득 완료, 발사 허가 요청. 김상철이 제 쪽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수직 발사관에서 화염이 뿜어지며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첫 발,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세 발의 천궁이 연속으로 하늘을 찢었어요. 눈이 따라가지 못할 속도였습니다. 흰 연기 기둥만이 발사관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3개의 녹색 점이 3개의 빨간 점을 쫓고 있었어요. 첫 번째 표적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궤적을 급격하게 틀었어요. 패트리어트였으면 여기서 놓칩니다. 하지만 녹색 점이 함께 꺾였어요. 자체 측추력 엔진이 궤도를 꺾어 들어갔습니다. 빨간 점과 녹색 점이 겹쳤어요. 화면에서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명중. 참관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어요. 두 번째 표적, 녹색 점이 추적하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겹침. 빨간 점 소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피 기동을 하든 고도를 바꾸든 천궁은 몸통을 통째로 박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하늘 높이서 거대한 섬광이 3번 터졌어요. 파편이 불꽃비가 되어 사막 위로 쏟아졌습니다. 세 발 100%. 참관석이 조용했어요. 환호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알파드 총장의 선글라스가 벗겨져 있었어요.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군 장교 둘의 얼굴은 백지장이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 정적을 칼리드 소령이 깨뜨렸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참관석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화면에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실전 데이터입니다. 왼쪽이 미제 레이더의 표적 추적 기록이고 오른쪽이 천궁 레이더가 동일 시간대에 잡은 추적 기록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군데군데 끊겨 있었어요.
고도 40km 이하 구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빈틈이 없었어요. 미제 레이더가 놓친 모든 궤적을 천궁의 3D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한 점도 빠짐없이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100% 추적. 술탄 장관이 붉은 도장이 찍힌 기밀 문서 표시를 확인하고 노트북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안경이 코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경악이었어요. 숫자로 밥을 먹어온 사람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제 옆으로 왔어요. 모래가 묻은 수건으로 목을 닦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타릭 장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미사일 기술이 없었어요. 설계도 한 장, 부품 사진 한 장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 연구원이던 시절, 영하 20도, 러시아 눈밭에서 9시간을 떨며 부품 사진 몇 장을 얻어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새워 그 사진을 보고 구조를 역설계했어요. 손이 얼어서 펜을 쥘 수가 없어서 입으로 불어가며 그렸습니다. 김상철의 거친 손이 태블릿을 쥐고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30년 전 러시아의 추위가 만들어낸 손이었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안 줬고 러시아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깎아냈습니다. 뼈를 갈아서 쇳물을 만들었어요. 장군님이 어젯밤 느낀 그 서러움, 저는 압니다. 남의 손에 내 나라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그 치욕을요. 바람이 불었어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모래를 날렸습니다. 김상철의 작업복 깃이 펄럭였어요.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 얼어붙은 손으로 그려낸 설계도가 오늘 이 사막 위에서 세 발 세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도끼 하나로 깎아낸 나라. 그 나라 사람의 거친 손이 제 앞에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것이었어요. 어젯밤 제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무력감에 무너진 것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사막 위에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30년 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가능성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헬기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알파드 총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술탄 장관은 태블릿에 뭔가를 끊임없이 적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많은 것들로 빽빽했습니다. 세발 세발의 섬광, 김상철의 거친 손, 박동우가 모래 위에 드러누워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 그리고 미군 장교들의 백지장 같은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최고 지휘 통제실로 향했어요. 오늘 밤에 2차 공습 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뚫린 방어망을 천궁 2개 포대가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 패트리어트와의 연동 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게 산더미였어요. 통제실 문을 여는 순간 칼리드가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에 쥔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란 쪽인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칼리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미중동 사령부에서 30분 전에 발송한 공식 통보문이었어요. 군용 암호 통신으로 들어온 원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어를 읽어 내려갔어요. 2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바일 항구 방어 패트리어트 포대 이전 통보. 금일부 사우디아라비아 동구기지로 재배치. 이 나라의 핵심 항만을 지키던 미국의 방패가 오늘자로 빠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재배치 사유가 뭡니까? 사우디 동부 방어력 강화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칼리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시기를 보십시오. 천궁 실사격이 끝난 지 2시간 만입니다. 보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시험한 데 대한 보복이었어요. 미국이 우리의 핵심 항구를 벌거벗겨 놓은 겁니다. 오늘 밤 이란이 또 쏘면 주바일 항구는 방어선이 없어요. 정유시설이 불타던 어젯밤이 항구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통제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알파드 총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통보문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뒤를 이어 술탄 장관이 들어왔고 참모 장교 서너시 뒤따랐어요. 거봐라, 다 죽게 생겼다. 알파드가 가장 가까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했소? 미국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소. 한국 놈들 데려다 놓으니까 패트리어트를 빼는 거 아닙니까? 주바일이 뚫리면 이 나라 수출의 40%가 날아갑니다. 총장의 고함이 통제실 벽을 때렸어요.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파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주바일 항구는 이 나라의 젖줄이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군사 피해를 넘어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때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연결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통제실 통신 장교에게 연결을 지시한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리처드 벤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배경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장군님들,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겠군요.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배치는 사령부의 전략적 판단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벤스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측 인원을 철수시키고 기존 계약 프레임워크로 돌아오시면 제가 본사에 강력히 건의해서 포대 원위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뱀이었어요. 하늘을 인질로 잡아놓고 몸값을 부르는 뱀이었습니다. 한국을 버리면 방패를 돌려주겠다. 이보다 노골적인 협박이 또 있을까요?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파드 총장이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보라는 거였어요. 내가 벌인 일의 대가를 보라는 겁니다. 술탄 장관은 손에 쥐고 있던 천군 계약서 초안을 내려다봤어요. 볼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의 줄을 그어 파기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 순간 통제실 연문이 열렸습니다. 김상철이었어요. 훈련장에서 돌아온 그대로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김상철의 시선이 술탄의 손에 쥐어진 볼펜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술탄 장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철제 바인더를 꺼내 술탄의 눈앞에 콱 내려놓았어요. 테이블이 울렸습니다. 술탄의 볼펜이 멈췄어요. 장관님, 잠깐만 이것을 봐 주십시오. 김상철이 바인더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천궁투의 시스템 아키텍처 도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로 구성, 소프트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의 뼈대가 담긴 문서였어요. 이건 뭡니까? 술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궁투의 핵심 소스 코드와 현지 생산 라인 설계도입니다. 미사일 조립부터 레이더 튜닝까지 UAE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전체 기술 패키지예요.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파드의 입이 벌어졌어요. 술탄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유지보수 비용은 미국 측 견적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에 담긴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김상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만 나열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와 사실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 무기를 사는 나라에 그 무기의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은 30년 동안 나사 하나의 규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미국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미국 본사의 머리를 조아려야 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400을 사더라도 핵심 기술은 모스크바 금고 안에 묻어두겠다는 게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금고를 통째로 열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술탄 장관이 바인더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동자가 맹렬하게 움직였어요. 재물을 30년 해온 사람의 뇌가 지금 이 제안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이 돌아가면 해외 유지 보수 의존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부품 조달 리드 타임이 사라져요. 미국이 부품을 끊겠다고 협박해도 우리가 직접 깎으면 되는 겁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술탄에 떨리는 손끝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벤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김상철이 뭘 꺼냈는지 화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통제실의 분위기가 바뀐 건 느꼈을 겁니다. 뭔 일입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벤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 쪽에 서 있던 이민수 무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장군님, 김 단장님이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쇳덩이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당신들 손으로 미사일을 깎게 해줄 설계자라고요. 그 말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쇳덩이가 아니라 설계도를 준다.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대를 넘긴다. 이 나라가 30년 동안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것. 기술 독립.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내 나라의 무기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 한국이 그걸 내밀고 있었어요. 스크린에서 벤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교를 돌아봤어요. 화상회의를 끊어 벤스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꺼졌어요. 통제실에 다시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때 통제실 안쪽 전용 통신 단말기에 호출음이 울렸어요. 칼리드가 받고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장관님 전용선입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였어요. 패트리어트 철수 통보를 받고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타릭.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국 무기를 시험한 대가겠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내가 내 책상에 올려놓은 군번줄, 아직 여기 있다. 내가 물어볼 건 하나다. 미국의 보복을 버텨낼 수 있겠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군번줄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모하메드의 책상 위에 두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에 그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주권을 사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사인해라.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보니 김상철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고 있었어요. 4조 원 규모의 천궁투 도입 계약서. 두꺼운 서류 뭉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 2개가 나란히 비어 있었습니다. 술탄 장관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었어요. 하지만 줄을 긋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금액란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파드 총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주바일 항구 방향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간 텅 빈 하늘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늘을 채울 새로운 방패의 이름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미국의 서류에만 도장을 찍어온 이 손이 처음으로 다른 이름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획을 그었어요. 타릭 빈 자이드. 아랍 서치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김상철이 옆에서 자기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어요. 한글이었습니다. 거친 손이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30년 전 영하 20도에서 펜을 주지 못해 입으로 불어가며 설계도를 그렸던 그 손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4조 원짜리 계약서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30년치 관성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패트리어트를 뺀 건 시작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머니가 비어있는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번줄의 주인이었던 그 아이가 물었던 말을요. 장군님,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거 써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덮는 순간 통제실 천장의 경보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이 벽과 천장을 흩으며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칼리드가 헤드셋을 귀에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정보국 긴급타전. 이란 남부 기지에서 대규모 발사 징후 포착, 탄도미사일 다수, 자폭 드론, 편대 동시 이동 확인, 데프콘 2 발령. 피가 식었습니다. 어젯밤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어젯밤보다 더했어요. 패트리어트가 빠진 주바일 항구는 벌거벗은 상태였고 이란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방패를 빼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쏘는 거였어요. 알파드 총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술탄 장관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통제실의 장교들이 각자 위치로 뛰었지만 그 움직임에 어젯밤과는 다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최소한 패트리어트가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김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단장, 첫 번째 포대가 어디 있습니까? 남부 사막 전진 기지입니다. 오전에 실사격을 한 그 포대와 나머지 한 기, 총 2개 포대가 현지 튜닝 중이에요. 2개 포대, 고작 2개 포대로 이 나라의 하늘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젯밤 127발이 날아왔는데 오늘 밤은 그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2개 포대에 장전된 요격탄이 몇 발이나 될까?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지만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헬기, 준비시켜. 칼리드에게 지시를 던지고 옥상 헬기장으로 뛰었어요. 김상철과 이민수 무관이 뒤따랐습니다. 헬기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올라타는 순간 계기판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6시 40분.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에 밤이 오고 있었고 밤과 함께 미사일이 올 겁니다. 전진 기지까지 40분이 걸렸어요. 헬기 창밖으로 석양에 물든 사막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옆에서 위성 전화로 한국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의 긴박함은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전진 기지에 내리자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가 반쯤 넘어간 하늘 아래 천궁투 발사대 2기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한국 기술진과 UAE 병사들이 뒤섞여 장비 점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동호가 교전 통제소 차량 옆에서 케이블 뭉치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충혈된 눈이 절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 모래바닥에 드러누워 미군의 재밍을 뚫어낸 그 사람이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지하 공간에 임시 작전 통제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국방부 통제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모니터에 알파드 총장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총장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타릭, 미군에 연락했다. 기존 방어망과 천궁을 연동시키려면 레이더 통신 코드가 필요하다. 에렌과이너스 암호 해제를 요청했소.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천궁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존 방어망과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면 절반짜리 방패에 불과해요. 상층의 사드가 잡는 표적 정보와 천궁의 중층 데이터가 하나로 묶여야 빈틈없는 방어가 완성됩니다. 그 연결 열쇠가 미군이 쥐고 있는 에렌과이너스 암호였어요. 알파드의 다음 말이 떨어지기 전에 결과를 알았습니다. 미중동 사령부 제임스 스미스가 전화를 받았소.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하다더군. 금일 업무 시간 내 회신이 어렵다고 했소. 워싱턴의 승인, 업무 시간. 미사일이 밤에 날아오는데 업무 시간을 들먹이는 겁니다. 사실상 거부였어요. 한국 무기를 쓰겠다는 나라에 자기들의 통신 열쇠를 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를 빼간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아예 새로운 방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어요. 벙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얼굴에 긴장이 번졌어요. 이민수 무관이 통역하자 박동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 사이로 한국어가 새어나왔어요. 통역이 필요 없는 종류의 표현이었습니다. 박동호가 벙커 구석에 쌓아둔 장비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을 끌어내고 접속 장치를 분류하고 노트북 3대를 일렬로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한국 기술진 넷이 지시도 없이 박동호 옆에 모였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이민수가 박동호에게 물었고 돌아온 대답을 통역했어요. 미군 서버를 거치지 않고 천궁의 교전 통제소를 UAE의 상층과 하층 방공망에 직접 물리겠답니다. 수동 동기화요. 수동 동기화라. 미군이 쥐고 있는 열쇠 없이 자기들 손으로 문을 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박동호가 움직였어요. 교전 통제소 차량 뒷면의 메인 연결 패널을 열었습니다. 미군 서버와 연결된 굵은 케이블이 포트에 꽂혀 있었어요. 박동호가 그 케이블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뽑아 던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뽑아서 모래 위에 내던진 거예요. 알파드 총장이 화면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미군 연결을 끊으면 기존 시스템 데이터도 못 받소. 김상철이 모니터 앞으로 섰어요. 총장님, 미군이 안 주는 열쇠를 기다리다가 오늘 밤을 맞을 겁니까? 우리가 직접 묻겠습니다. 알파드가 말을 잃었어요. 김상철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있었어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장군, 우린 한다면 하는 놈들입니다. 벙커 안이 전쟁터로 변했어요. 박동호와 기술진 넷이 노트북 앞에 쪼그려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UAE 방공망의 데이터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천궁의 교전 통제소와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짜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명이 코드를 쓰면 옆 사람이 검증하고 그 옆 사람이 테스트를 돌렸어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짧은 단어 몇 마디가 오갈 뿐 나머지는 키보드 소리와 숨소리뿐이었어요. 땀이 노트북 위로 떨어졌습니다. 벙커 안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12명의 체온과 장비 열기가 뒤섞여 찜통이었어요. 박동호의 작업복 등이 땀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바짓단에 닿고 다시 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박동호가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벙커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전장의 언어였지 코드의 언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공학자들이 이 나라의 하늘을 자기 손가락으로 엮어내는 걸? 1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박동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이민수가 통역하기도 전에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이던 연결 상태 표시등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연쇄적으로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교전 통제소 메인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네트워크 링크 그린. 미군의 암호 없이 연결을 성공시킨 겁니다. 천궁의 레이더가 UAE 방공망의 상층과 하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세 개의 방어층이 하나의 뇌로 묶이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30년 동안 열쇠를 쥐고 흔들던 그 문을 한국 기술진이 맨손으로 뜯어낸 겁니다. 박동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숨을 내쉬었어요. 눈이 충혈을 넘어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진 넷이 동시에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을 보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막 전투를 마친 병사 같았습니다. 김상철이 박동호의 어깨를 한번 쥐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기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끝에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들이 벌떼처럼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이란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편대였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아니 어젯밤보다 더 촘촘한 대열이었어요. 교전 사이렌이 벙커 안을 찢었습니다. 벽이 진동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다시 화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동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헤드셋을 꽂았어요. 방금까지 탈진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크를 집어 들었습니다. 전군에 연결된 작전 주파수였어요. 30년간 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려왔지만 이 순간만큼 목이 타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전 방공부대에 고한다. 알라신과 한국의 방패에 우리 목숨을 건다. 전원 전투 위치. 마이크에서 손을 뗀 뒤 레이더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초록빛 화면 위로 검은 점들이 밀려오고 있었고 그 점들을 향해 천궁의 추적 커서가 하나씩 물려들고 있었습니다. 2개 포대, 수십 발의 요격탄. 이것이 오늘 밤 이 나라가 가진 전부였어요. 첫 발이 날아든 건 밤 9시 17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끝자락에서 국경을 넘은 점들이 두 채꼴로 퍼지며 밀려왔어요. 탄도미사일이 앞줄, 자폭 드론이 뒷줄. 고도와 속도를 엇갈리게 섞은 복합편대였습니다. 어젯밤보다 정교했어요. 어젯밤의 실패를 학습하고 온 겁니다. 천궁의 3D 위상배열 레이더가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의 점들의 추적 커서가 달라붙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고도 20에서 40km 사이를 파고드는 표적마다 노란 사각형이 씌워졌습니다. 상층의 사드가 잡는 고고도 표적 정보와 천궁의 중층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 겹쳐졌어요. 박동호가 맨손으로 엮어낸 네트워크가 숨쉬듯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표적 32개 획득, 중층 진입 표적 29, 교전 통제소 사격 재원 산출 완료. 박동호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어요. 32개. 어젯밤의 127발보다 적었지만 중층에 몰린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한 겁니다. 패트리어트가 빠진 하층도 위험했지만 중층이 먼저였어요. 중층이 뚫리면 정유시설과 항구가 동시에 불바다가 됩니다.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전탄 발사. 굉음이 사막을 집어삼켰습니다. 벙커 천장이 진동했어요. 2개 포대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화염이 뿜어지며 하얀 연기 기둥이 밤하늘을 갈랐어요. 한 발, 2발, 연속으로 치솟는 불기둥이 사막의 어둠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교전 통제소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녹색 점들이 빨간 점들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 고도 32,000m에서 녹색과 빨간 점이 겹쳤어요.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빨간 점들이 꺼졌어요. 하늘에서 섬광이 터질 때마다 벙커 안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발째가 명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15발째, 박동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20발째, 김상철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23발째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녹색 점 하나가 빨간 점을 비껴갔어요. 빨간 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벙커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 표적은 하층으로 빠지며 사드의 하위 교전 범위에 걸렸고 상층 방어망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천궁이 놓친 건 한 발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잡았습니다. 29발 중 28발 격추. 마지막 빨간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 교전 통제소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실전 요격 성공률 96%. 벙커가 터졌습니다. 짐승 같은 고함이 콘크리트 벽을 때렸어요. UAE 병사들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뛰어올랐고 한국 기술진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박동호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두 주먹을 하늘로 치켜 올렸어요. 그 충혈된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화면 너머 국방부 통제실의 알파드 총장이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미국의 방패만을 신봉했던 노장이 화면에 찍힌 96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총장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라. 그 한마디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환호가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박동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발사대 쪽 보조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깜부 있었습니다. 요격탄 재고 표시등이었어요. 숫자가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박동호가 헤드셋 없이 직접 제게 말했어요. 이민수가 통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동호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요격탄이 소진됐습니다. 발사대에 남은 게 없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환호가 공기 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96%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기적은 탄약이 있어야 반복할 수 있었어요. 이란이 내일 밤 다시 쏘면 우리는 맨손이었습니다. 김상철에게 달려갔어요.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쏠 미사일 30발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제발 한국에서 당장 보내주시오. 김상철의 눈이 좁아졌어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생산 재고, 수송 경로, 수출 승인 절차, 그 모든 변수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군, 한국 정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철이 벙커 구석으로 가서 위성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 시각으로 새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국어가 빠르게 쏟아졌어요. 이민수가 제 옆에서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관례를 무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 절차를 24시간 안에 끝내달라고요. 전시 상황이라고. 전시 상황.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 나라의 관례를 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어떤 나라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쯤 포기한 채 김상철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분 뒤 김상철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대구공항에서 UAE 공군 수송기를 받겠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진짜입니까? 지금 대구에서 탄약 적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17 한 대를 보내주십시오. 착륙하는 즉시 30발을 실어 보내겠습니다. 국방부 통제실에 연결된 화면으로 알파드 총장에게 C-17 급파를 요청했어요. 총장이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96이라는 숫자가 모든 논쟁을 끝내버린 뒤였으니까요. UAE 공군 수송기 한 대가 즉각 대구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그 뒤로 10시간이 지옥이었어요. 발사대의 빨간 경고등이 꺼지지 않은 채 깜박였고 레이더는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이란이 또 쏘면 막을 게 없었어요.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작전 주파수에 끼어든 통신을 칼리드가 잡아냈어요. 장군님, 사우디 방공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천궁의 교전 데이터를 자기네 레이더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했답니다. 사우디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웃나라의 레이더에 96%라는 숫자가 고스란히 찍혔던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긴급 특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 도입 의향서를 들고 온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32억 달러. 사우디가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에 직접 손을 내민 겁니다. 새벽 4시 벙커 안에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벤스였어요. 한밤중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벤스의 목소리에서 아침의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타릭 장군, 상황이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패트리어트 탄약을 긴급 지원해드리겠소. 조건은 하나, 한국 측과의 계약을 재검토해 주시오. 탄약을 미끼로 한국을 손절하라는 거였어요. 하루 전에는 30%를 올려 부르더니 96%가 지키니까 탄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벤스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렸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동호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UAE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벤스 부사장. 제 목소리가 벙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내 부하들이 죽을 때 당신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소. 오늘 아침 내가 사진을 던졌을 때 당신은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었소. 내가 패트리어트를 달라고 읍소했을 때 당신은 30%를 올려 불렀소. 그리고 지금 한국이 96%를 찍으니까 탄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스피커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벙커에 짧은 정적이 내린 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벙커 전체가 박수로 채워졌어요. 새벽 6시 통신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대구발 C-17 UAE 영공 진입
착륙 예정 시각 30분. 벙커가 들썩였어요. 10시간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밤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수송기가 그 보랏빛 하늘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 32분, 활주로 끝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벙커를 나와 밖으로 뛰었어요. 매캐한 연기가 아직 거치지 않은 사막 위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요격 잔해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고 화약 냄새가 새벽 공기에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 냄새를 뚫고 거대한 회색 동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 UAE 공군 마크가 찍힌 수송기가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를 뿜으며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대한민국 대구공항에서 10시간을 날아온 겁니다. 착륙 충격에 모래먼지가 소용돌이쳤고 활주로 양쪽에 대기하고 있던 UAE 병사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수송기가 활주로 끝에서 멈추자 후미 화물 램프가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김상철과 박동호가 나란히 뛰고 있었어요. 램프가 완전히 내려가자 수송기 뱃속이 보였습니다. 미사일 수송 컨테이너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어요. 30발. 한국의 노동자들이 철야로 밀어 넣은 요격탄이 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0시간 전 김상철이 위성. 전화로 쏟아낸 절박한 목소리가 태평양 건너편의 대구 공장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컨테이너 외벽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옆에서 이민수 무관이 나지막하게 통역했어요. 천궁투 요격탄 30발 긴급 수출 승인 완료. 한국 정부가 24시간 안에 관례를 깨고 승인을 냈다는 사실이 저 한글 몇 줄자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 나라의 규칙을 깨준 겁니다.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은 워싱턴의 업무 시간을 들먹였어요. 한국은 새벽에 공장을 깨웠습니다. 지게차가 달려왔어요. UAE 병사들과 한국 기술진이 뒤섞여 컨테이너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리키고 지게차 방향을 잡아주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밀었어요. 땀에 찌든 한국 기술자의 조끼와 모래 묻은 UAE 병사의 군복이 나란히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발사대로 요격탄을 옮기는데 40분이 걸렸어요. 박동호가 직접 장전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에 요격탄이 한 발씩 밀려 들어갈 때마다 육중한 기계음이 사막에 울렸어요. 빈 발사대에 빨간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고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10시간 동안 깜박이며 가슴을 조이던 그 빨간 불이 마침내 사라졌어요. 마지막 요격탄이 장전되자 박동호가 발사대 옆에서 렌치를 내려놓았어요. 기름과 모래가 범벅이 된 손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것이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활주로 넘어 사막 도로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장갑차 4대가 종대를 이루며 삼엄한 경계를 뚫고 기지 진입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미확인 차량 4대 접근, 사우디 및 이라크 외교 번호판 확인.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칼리드가 새벽에 보고했던 그 특사들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그리고 이라크까지. 장갑차가 활주로 옆 봉터에 급정거했어요. 모래먼지가 채 가라앉기 전에 차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장갑차에서 내린 건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군복에 금색 견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이라크 국방부 차관보가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장화에 모래가 뒤덮여 있었고 군복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새벽부터 사막을 달려온 거였어요. 전장 한복판까지 장갑차를 몰고 온 겁니다. 사우디 차관이 활주로를 둘러봤어요. 매캐한 연기, 흩어진 요격 잔해, 그리고 요격탄이 갓 장전된 천궁 발사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김상철에게 가서 멈췄어요. 흙먼지 묻은 작업복, 기름때 낀 태블릿, 모래에 절은 작업화. 활주로 위에서 가장 초라한 차림의 사람이었지만 어젯밤 96%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사우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김상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도 천궁을 원합니다. 32억 달러. 의향서를 가져왔소. 이라크 차관보가 뒤이어 달려왔어요. 김상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라크도 참여하겠소. 우리 영공도 더 이상 미국에 맡겨둘 수 없소. 김상철의 두 손이 두 나라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하 20도에서 펜도 쥐지 못하던 그 손이 사막의 아침, 햇살 아래서 중동 두 나라의 악수를 동시에 받고 있었어요.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어요. 항상 미국 대사관으로 먼저 전화를 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골랐고
펜타곤의 승인 없이는 총알 한 발 사지 못하던 나라들이었어요. 그 사우디가, 그 이라크가 전장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한국인 앞에 달려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전이 완료된 천궁 발사대가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올랐어요. 수직 발사관 4개가 아침 해를 향해 우뚝 서는 모습을 특사들이 올려다봤습니다. 사우디 차관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라크 차관보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군번줄은 모하메드의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군번줄의 무게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8명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새까맣게 탄 막사 잔해, 피 묻은 쇠 조각의 열기, 미군 연락관의 무관심한 눈동자, 그리고 벤스의 커피잔, 30% 할증 청구서, 패트리어트 철수 통보.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이 활주로 위에서 청산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특사들의 악수를 풀고 제 쪽으로 왔어요. 모래먼지가 두 사람 사이로 날렸습니다. 장군,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기를 사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목줄이 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김상철의 눈이 활주로 너머의 수뇌부와 특사단을 훑었어요. 여기에 현지 공장을 세우십시오. UAE의 손으로 미사일을 깎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도와 기술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사우디도 이라크도 함께하면 중동 전역의 방산 자립이 가능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기술 독립, 그리고 그 기술을 중동 전체가 공유하는 방산 동맹. 미국이 30년 동안 목줄로 쥐고 흔들었던 그 구조 자체를 뒤엎는 제안이었습니다. 수뇌부와 특사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알파드 총장이 국방부에서 헬기를 타고 날아와 있었습니다. 술탄 장관도 함께였어요. 사우디 차관, 이라크 차관보, 칼리드 소령, 이민수 무관, 매캐한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활주로 위에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 우리는 2개의 포대와 30발의 요격탄으로 이 나라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남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남의 목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방패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파드의 눈을 봤어요. 어젯밤 화면 너머에서 울던 노장의 눈이 지금은 마른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무기에 의존하는 한 목줄의 주인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 손으로 미사일을 깎는 현지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한국이 설계도를 주고 우리가 생산 라인을 돌리고 사우디와 이라크가 함께 운용하는 중동 방산 자립 동맹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라크 차관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파드 총장이 입을 다문 채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관성을 내려놓는 무게였어요. 술탄 장관이 안경 너머로 김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 기름때 낀 손, 투박한 태블릿, 4조 원짜리 계약의 상대가 맞는지 의심하던 그 눈이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김상철이 제 앞으로 왔어요.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러시아의 추위에 얼었던 손, 어젯밤 사막의 열기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던 손이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틀 전 부하의 군번줄을 제 더미에서 파냈던 손, 벤스의 전화를 끊었던 손이었어요.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배어든 활주로 위에서 흙먼지와 기름때와 땀이 뒤섞인 두 손이 단단히 맞물렸어요. 한국인의 거친 손과 아랍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햇살 아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머리 위에서 기계음이 울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궁의 3D 위상배열 레이더가 느리고 힘차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레이더 표면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찬란한 빛 조각들이 활주로 위의 사람들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이 하늘은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겨진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청구서 한 장에 팔려나가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 손으로 깎아낸 방패가 지켜주는 하늘이었습니다. 김상철의 악수를 놓지 않은 채 레이더를 올려다봤어요. 회전하는 레이더가 햇살을 받아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막의 아침이 눈부셨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